제가 그래요. 이게 제가 혼자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잖아요. 부동산 측면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측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면 나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앞으로 수년간, 십수년간은 그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 얘들이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장단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 같은 나라가 옆에서 같이 춤추고 돈 쓰고 부양책 하겠다고 펼치고 나대다가 얘들이 두들겨 만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나라가. 이 레파토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제 방송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결국 부모가 힘 떨어지는 부모가 먼저 쓰러질 거라 그랬잖아요. FX 크라이시스하고 서브랜드 크라이시스 갈 거라고.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더 이상 피지컬 컨서버티즘이나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한다든지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는 걸 아예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똑같아요. 얘들 돈 써 제끼는 거는. 다들 아시지만 이제 미국 국채 이자는 지출 항목에서 국방비 3위를 이제 뛰어넘었고 이제 메디케이 뛰어넘을 거고 메디케이 뛰어넘으면서 1등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이자 부담, 이자 비용이 정부 지출에서.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분위기 온다 안 좋다 싶으면 지출을 더 늘리겠죠. 낮추기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그 장단에 맞춰 같이 춤을 추고 놀기 위해서 얼쑤 자기들도 한국에서도 재정 적자 계속 늘려야 되는 거고 그걸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거고 뭐가 좀 나아질 상황이 보여지면 나아질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엔. 자, 이거는 금융 이유보다는 그래도 그냥 약간 이건 사이클로지컬한 이유인데 제가 지금 이제 올해 44살이니까 44년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건 장담하는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주름을 잡아서 죄송한데 이게 내 실수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잖아요.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이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가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시청자분 아마 지금 악몽을 되게 많이 꾸실 거예요. 깊은 잠도 못 자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 띵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웃지도 않고 해피한 게 없는 거죠. 뭐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돈 문제니까. 만약에 그 빌딩을 뭐 예를 들어 50억에 사셨는데 지금 경매에 떨궜을 때 40, 뭐 아니면 35억에 떨굴 수 있다고 보면 그러고 나서 내 5억 날라가고 그 다음에 10억을 더 갚아야 된다. 뭐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겠죠. 5억이나 10억을 내가 더 갚아야 된다. 경매를 떨군 다음에도. 그랬을 때 물론 내 본전 생각나고 몇 억씩 생각나고 앞으로 수년, 십수년 동안 억울하게 이걸 갚아야 되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하루하루 살면서 불투명한 미래, 불투명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알잖아, 이거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5억이다, 7억이다, 9억이다. 이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플랜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투잡, 쓰리잡을 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뭐 1년에 뭐 6천만 원씩 갚겠다든지 이 계획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투명한 미래, 이게 오늘은 가격이 올랐나, 내일은 올랐나,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다시 집값들이 좀 올라갈라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암 걸립니다, 진짜. 이거 거의 발암물질 수준이에요, 이 스트레스는. 저도 이걸 굉장히 겪어봤기 때문에 아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투자에서 실패해서 이런 겪은 게 아니라 저도 증권사 다니면서 빡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증권사라는 거는 플러스 제가 지금 사업을 이제 12년, 13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알 수 없는 거, 언서튼티예요. 불확실성. 차라리 내가 돈을 얼마를 잃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6개월, 아, 내가 12개월, 내가 앞으로 뭐 5년만 고생하면 딱 답이 나온다. 이러면 참 차라리 나아요, 이게. 근데 이 기간이 감이 안 잡히고 이 기간을 모를 때 사람이 진짜 피말라요. 진짜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파시고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고
그또 가끔 보면 부동산 앞으로 10년, 20년 들고 있으면 제값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진짜로 10년, 20년 동안 마음고생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출산율 0.6명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10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9명 된다는 소리예요. 2세대에 걸쳐서 2제너레이션만 지나면, 이거 10년, 15년, 20년만 지나면 한국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거 답이 없어요. 어떻게 부동산을 논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 가격을. 한국 자체가 없어질 건데. 엄청 심각해요, 이거. 한국이 이민을 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누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미국, 캐나다, 호주, 그런 나라들처럼 갑자기 어떻게 이민자들의 돈에 의해서 다시 출생률이 올라가고 인구가 올라가고 돈이 유입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유일한 돌파구는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결혼 못하신 30대, 40대, 50대 남자분들이, 한국 남자분들이 동남아 여성들하고 묻지마 결혼, 국제 결혼을 해서 무조건 자식을 2명씩 그냥 숭덩숭덩 낳고, 이 0.6명을 2.0으로 그냥 무조건 끌어올려놔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애들이 나중에 20년 지났을 때 한국 길거리 걸어 다니는 애들이 10명 중에 8, 9명이 혼혈아가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중요해, 그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그냥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와가지고 애를 엄청 많이 낳아서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은 가능성 없다고 봐요, 저는. 한국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완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만 명의 한국 남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이는 하고 있죠. 많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나 뉴스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을 바꿀 만큼 많이 되진 않겠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러한 팩터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끔 아직도 보면은 댓글에 집값 올랐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 계란 후라이 티어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계란 후라이 붙여놓고 나면 우리가 노른자 땅 하잖아요. 그 괜히 노른자 땅이 아니죠.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붙이고 나면 식을 때 어디서부터 식습니까? 이 가장자리부터 식죠. 온도가 먼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운데 그래도 열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처에 바깥에 있는 게 지금 지방 도시들, 대구가 됐건 뭐 경남이 됐건 제주가 됐건 여기 지금 강원이 됐건 작살나고 있잖아요, 이쪽은.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가는 게 경기도권, 뭐 역세권, GTX 뭐 들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서울, 그 다음에 강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100군데가 있다 그러면 100군데가 한꺼번에 동시에 꽝 떨어지겠어요, 이게. 어디는 좀 더 떨어지고 어디는 좀 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른자 시오리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제가 고점 대비 7, 80%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을 봤을 때는 진짜 벌써 4, 50% 떨어진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을 봤을 때는 1, 20%밖에 안 떨어졌지만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걸 마음속에 가지시고 본인이 내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좋은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 건물, 내 집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절이 정해지겠죠.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글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얘기하실 때. 그리고 이거 어차피 다 했던 얘기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뉴질랜드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는 뭐 공부를 좋아했던 친구는 아닌데 나이 먹고 나서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행사 업무도 많이 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중국에서 들어오는 큰손 유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같은 거 붙잖아요. 그 외국에서 코인 사가지고 한국서 팔고 차익도 남겨먹고, 빌딩 같은 거 있으면 빌딩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돈 되면 뭐든지 막 다 덤비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얘가. 원래 운동했던 친구인데 좀 특이해요. 예, 그래서 재주가 많아지고 되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박식해졌다 그러나 똑똑해진 것 같아요. 나이 먹고 계속 만나보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홍콩에 와서 제가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PF 쪽의 얘기를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짜 얘는 현장을 뛰면서 막 시공사들하고 얘기하고 막 하면서 이게 지금 다들 지가 보고 느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PF도 PF지만 이 시공사들이 무너지는데 가장 더 큰 문제는 하청업체라는 거예요, 지금. 하청업체들이 무너지는데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위기가 심각하고 이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더 크게 부러질 거다. 시공사,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 봤을 때는 그냥 뭐 태양건설이 어떠느니 롯데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만 하지만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가 느낀 건데 자기가 덤프트럭 쪽에 또 손을 대려다가 손을 뗐는데 왜냐면 답이 없더래요. 이쪽을 보니까. 덤프트럭을 돌리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하청업체가. 그럼 뭐 예를 들어 덤프트럭을 50대,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뭐 차가 한 대가 3억이다 그러면 덤프가 그럼 2억이 아직 할부가 남은 거죠. 1억은 뭐 여태까지 갚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기 자본을 넣었든지 문제는 이게 50대, 100대가 되는 덤프가 2억이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1억, 그러니까 1억 8천, 1억 6천으로 가격이 내려가도 구매자가 없대요. 그리고 이거는 좀 특수 차종이어서 그런지 이 캐피탈 회사도 현대캐피탈이래요. 보통 다른 캐피탈보다 현대캐피탈처럼 탄탄한 회사들만 할 수가 있나 봐요, 이게. 자금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현대캐피탈도 이 애물단지 애들을 수십 대 수백 대를 끌어안고 막대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덤프가 언제 쓰이냐 하면 그러니까 덤프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렌트카 회사가 가져가서 대중들한테 렌트카로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덤프가 리스도 안 되고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걸 봤대요. 지가 어느 시인가 어디서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크게 나으니까 산불이 크게 나니까 그 시에서 산불 꺼진 다음에 그 덤프 트럭을 몇십 대를 2주 동안 싹 빌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얘가 여기서 뭐 비즈니스 해먹을 게 없나 하고선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시에서 빌려가니까. 근데 시에서 2주 동안 빌려가서 재 같은 거 다 퍼나르고 다시 반환을 했겠죠. 2주 동안 잘 썼어 하고. 예,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덤프트럭을 돈이 되려나 하다가 너무 위험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하청 업체들이 이게 뭐 정말 음식해서 갖다 바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덤프트럭도 있을 거고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건설 업계가 무너진다 그랬을 때는 뭐 철근 갖다 뭐 이렇게 뭐 예? 그 일렉트리컬 와이어 갖다 이거 서플라이하는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요. 근데 뉴욕에 아는 형이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전선. 예, 전선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하고 있는 형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하청업체들이 다 휘청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한순간에 살아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다음 장.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그런 재밌는 뉴스 두 개가 있었는데 싹 다 가짜였네. 못 믿을 통계, 집값은. 요거는 제가 밑에 그 디스크립션 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누가 칼 들고 아파트 살아야 했나. 미분양 폭탄 세일의 난리. 지금 이제 미분양 폭탄 세일하고 있으니까 미리 샀던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예,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들한테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 몇백만 원, 뭐 몇백만 원 해서 막 돈 더 내고 들어오라고 자기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1억, 2억, 3억씩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열받아서 지금 저러시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웃지 못할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그냥 디스크립션 라인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봐보세요. 시간 되시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한국 부동산 상황이. 자, 그러면 다른 시청자분들 코멘트 몇 가지만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자, 야, 솔풀경 너 인플레가 낮을수록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무슨 소리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제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걸 매번 요약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냥 흘려서 말씀드리는 걸 듣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매번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제 채널에 조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12개월, 18개월 전부터 쭉 봐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새로운 시청자라고 생각을 하고 전 영상, 특히 일본 편,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 편을 꼭 보셔야지 이해를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통화량을 무책임하게 늘리지 않고 재정 적자도 적고 이렇게 착한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건 좋은 거죠. 좋은 인플레이션이 3%, 성장이 3%, 금리가 5%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이면 상관이 없는데 2010년대 버냉키가 멍청하게 혹은 일본이 20, 30년 동안 돈을 찍어서 나쁜 인플레를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2% 타깃이라는 멍청한 말을 이 멍청한 버냉키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영상들을 다 보시라고 할 수는 없죠. 저도 아는데 제가 뭔가 말씀드렸을 때 이 앞뒤가 좀 안 맞는데 라는 걸 느끼시면 보통은 제가 그걸 서머라이즈 된 부분만 딱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파이낸셜 리셋이 온다는 것도 알겠고 금값 오르겠다고 한 것도 알겠다. 네가 뭐 금값이 10배가 된다고 했는데 시점이 언제냐. 대충 나한테 시점은 얘기를 해줘야 달러를 팔든지 아니면 금을 더 사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너무 이론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오늘날 시청자분께서 미국 정부한테 4.5% 10년 금리를 받으면서 연이죠. 연 4.5%율에 10년 동안 빌려줄 수 있으세요? 100불을. 저 100달러를 제넷 옐런한테 4.5% 금리에 10년 동안 빌려줄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아직 미국이 망하지 않은 거고 아니 내가 미국을 저 상황을 어떻게 믿고 내 100달러를 내 소중한 100달러를 4.5% 금리만 받으면서 빌려주니 앞으로 10년 동안 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고 얼만큼 빚이 많이 늘어나서 얼만큼이나 많이 이자율이 오를지 모르는데 난 안 빌려줄래 해서 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파이낸셜 리셋이 올 타이밍이겠죠. 그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100불을 오늘날 100달러를 제넷 옐런한테 빌려줄 거냐 아니냐 10년 동안 4%, 5%, 6%, 7%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시는 것보다. 비트코인 얘기, 비트코인은 왜 금만 좋아해? 계속 이런 거 나오는데 비트코인 얘기 진짜 조심해서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비트코인 얘기하면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진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정말 관심 없어 하세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계속 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고 비트코인 가격 저렇게 계속 오르고 뭔가 하나의 자리를 잡은 분위기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과 금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각각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이 왜 허상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왜 금을 사셔야 되는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잘못된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금을 사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한 장만 할게요. 요번에 한 장만. 자, 한 장만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내재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모든 사물에 모든 돈으로 여겨지는 사물들에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내재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까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더 간단하게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만약에 뭐 저랑 동의를 안 하신다. 나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시면은 포기하셔야 돼요. 네, 포기하시고 저도 포기를 할게요. 같이 포기하자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뭐냐 하면요. 오케이? 비트코인이 뭐냐? 왜 도대체 제가 저렇게 특출난 애냐? 왜 사람들이 뭐 저거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아무도 임페네트러블한 뚫을 수 없는 굉장히 튼실한 그러한 프로토콜이 생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솔풀경 제가 1년에 연봉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봐요. 5천만 원이 제가 연봉이. 오케이. 근데 1년 동안 제가 이 연봉을 포기를 하고 1년 동안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혼자서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요. 혼자 내고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서 프루핑을 성공을 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수학학자들이 프루핑 한다 그러잖아요. QED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1 더하기 1이 있으면 저는 뭐 어려운 공식을 모르니까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거를 프루핑 해라. 이걸 증명해 봐라 해서 이걸 풀어내잖아요. 그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똑똑하신 수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학하시는 양반들이.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을 만들어냈다 그럴게요. 뭐 x 플러스 y는 z인데 이거를 제가 프루핑을 해낸다고 칠게요. 했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 1년 동안 먹고 자면서 이것만 해서 제 5천만 원 연봉을 포기를 하고 X 플러스 Y는 Z다라는 거에 대해서 프루핑 성공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야, 다음 사람,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인데 5천만 원을 포기를 하고 직장에서 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에 매달려서 X 플러스 Y는 Z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여기 프루핑이 됐어. 성공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게 5천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는 종이야. 나한테 이걸 5천만 원에 사면 돼. 라고 내가 그 다음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내가 개고생을 해서 1년 동안 개고생을 해서 문제를 내고 프루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이닝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마이닝을 해서 좋은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써가지고 막 해서 나머지 100명, 1000명을 제끼고 내가 마이닝 성공해가지고 20개를 받았다 쳐요. 그 짓을 왜 해야 되냐고, 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하면은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내가 개고생을 가장 효율 높게, 효율성 있게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뻘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이겼어요. 그거 하느라 들어간 내 시간,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를 내재 가치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뻘짓을 한 것도 한심한데 이거를 값어치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트코인이 저한테 열심히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 얘기 읽어보면, 네가 무슨 교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교수 책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 책을 읽어도 뻘짓을 해서 나온 밸류를 놓고 내가 이 뻘짓을 하느라고 고생을 엄청 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걸 내재 가치로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애기가 때를 쓰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지 아시겠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를,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제, 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지털화 시키는 거를 몰라, 이해를 못해라고 이제 가장 폄하 발언을 많이 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뭐, 이게 누가 어느 분이 쓰셨는데, 연주곡에서 CD나 테이프 같은, 예를 들어 노래가 있으면, 음악을 하면, 내가 바이올린을 너무 멋있게 켰어요. 그쵸? 켜서 음악이 나왔으면, 그게 내재 가치가 있는 연주곡이 됐죠. 그거를 테이프나 CD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아날로그화 된 거고, 이게 MP3나 스트리밍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스포티파이에서 내가 들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디지털화가 된 거죠. 그럼 이 아날로그와 CD나 테이프 혹은 디지털화 된 거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언더라잉에. 이 언더라잉에 깔려 있는 이 연주곡이 내재 가치가 있는 뭔가죠, 이게. 이 내재 가치는 값어치가 있잖아요. 뻘짓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음악을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건 내재 가치가 있죠. 그건. 있는 거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이 X 플러스 Y는 Z라는 공식을 혼자 내가 가가지고 막 뻘짓을 해서 1년 동안 나 이거 만들었어요. QED 했어요. 프루핑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값어치를 쳐주세요.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나온 게 비트코인을 바탕을 대고 있는 게 코딩이 됐건, 코딩이 돼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풀어서 쓰건 뭐 하건, 코딩이 아니건 프로토콜이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바탕이 되어주는 게. 왜? 뻘짓이니까. 비트코인을 받쳐주고 있는 건 뻘짓의 연속이니까. 단 뻘짓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뻘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뻘짓을 하면 쟤 뭐하니? 이러고 가는데, 이거를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뻘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럼 저게 언제 꺾이느냐?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무너지겠어요, 저게? 비트코인 커뮤니티 말고 또 다른 애들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다른 뻘짓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 뻘짓이 비트코인이 했던 뻘짓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더 희소 가치가 있고 더 프루핑이 완벽하고 더 사람들한테 블록체인 뭐 스퀘어라든지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블록체인 다음을 대체할 그런 다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AI를 막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이 나온다든지 지금 비트코인하고는 잽이 안 되는 뭔가 새로운 신세대가 열렸을 때 여기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면은 이 비트코인은 저거 되는 거겠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겠지, 얘는. 이 뻘짓을 하는 애들이 더 심하게, 더 확실하게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뻘짓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뻘짓끼리. 누가 더 뻘짓을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강도 있게, 단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뻘짓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만드느라고 여기서 전기를 갖다 쏟아붓는 그 짓을 이거를 왜 어떻게 그걸 내재 가치를 다 줄 수 있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멈추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 입장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고 사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내재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는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게 유지가 될 거고 무너지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하여튼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을 할 수 없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잃고 디고 나온 다음에나 제 말씀을 들으실 거고 그 전까지는 절대 제 말씀을 안 들으실 거예요. 그건 아는데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알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저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왜 떨어지는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 마지막으로 말로만 떠들지 말고 비트코인 숏해라. 당연히 이거는 헛소리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러한 멍청한 글들은 그냥 무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패가망신하고. 테슬라가 40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아마 100달러인가 했을 때 거예요. 홍콩에서 제가 처음으로 모델 S 뒷자리를 앉아봤거든요. 친구 커플 차였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이 옆에 앉아있는 차를 제가 뒷자리에 앉았어요. 모델 S였는데 앉자마자 와 처음이었어요. 제가 테슬라 처음 탔어요. 그때 딱 모델 S 뒷자리에 앉아보신 분들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 1억짜리 차인데 1억에 팔렸는데 홍콩에선 그랬어요. 한국은 좀 싼지 모르겠는데 얘가 1억을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 홍콩에서. 근데 뒷자리에 딱 앉는 순간 와 이거 숏 때리고 싶다. 테슬라가 이런 거였구나.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이게 광기로 400까지 올라가죠. 지금은 170인가에 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모델 S 뒤에 딱 앉았을 때 이걸 차라고 만든 거야 지금? 하는 생각이 빡 들었지만 숏 못 때리죠. 자구나 나면 오르니까 가격이. 그 당연히 비트코인 숏 못 하죠. 이런 멍청한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도 안 되고. 오케이? 자, 이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요번 거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ELS 피해자분들 얼마였죠? 7천억, 8천억 정도 되는 걸 뭐 시중은행에서 이제 갚아주게 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그걸 보고선 제가 그거 망조다. 도덕적 해이를 난무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상태다. 안 좋은 행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ELS 피해자 가족분이라고 하면서 아마 자제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들이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짚어주시는 게 이제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해 보상액 자체가 partially 나가는 것 뿐이고 부분적으로만 보상을 해주는 거고 액수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은행에서도 거의 사기성으로 판매를 했고 사기성 수준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이제 합작했다 뭐 하는 음모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성 대비 터무니없이 원금 손실률이 너무 컸다. 잖아요. 뭐 항생이 반이 되면은 원금의 절반을 잃는다 하는 게 이게 너무 크다.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니냐.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뭐 이자를 50%를 주든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0% 동의하고 이런 글을 남겨주신 건 감사해요. 잘 받고 잘 이해를 했는데 제가 시청자분이 아마 재수없다고 그냥 구독 취소하고 다시 안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안 돌아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우선 5% 이자를 벌자고 맞아요.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이제 1%는 수수료고 5% 벌자고 누가 원금의 절반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냐.
한 10% 정도 원금 날린다 그러면 이게 적당하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1억 넣었으면 여차하면 9천만 원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내가 1억에 대한 500만 원을 받는다. 뭐 이 정도면 말이 되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기성 아니냐. 제가 봐도 사기성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 판치고 5%가 어떻게 5%를 주지했을 때가 US 트레저리 10년물을 사면 1.5%가 나올 때예요, 일드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네게티브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였으니까 5.25%, 5% 기준금리라는 건 상상 못할 때였어요. 5% 만약에 수익률이라는 걸 써붙일 수 있으면 엄청난 효과 상품이에요, 이게. 그쵸?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되니까 집값 대비 고점 대비 집값이 7, 80% 떨어진다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시는 거지. 제가 코로나 났을 때 코로나 나기 전에 이 소리를 계속 했으면은 거들떠도 안 보신단 말이에요. 저 멍청한 새끼로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랬으니까. 제 친구들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돌아보면 시간 돌아보고선 돌아봤을 때 야, 홍콩 저렇게 불안하고 한데 항생에 연동시켜서 항생이 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난다 그래서 내 원금이 반토막. 이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날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생각해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요, 한국 시중은행에 1년짜리를 넣잖아요. 1년짜리 텀 디포짓을 넣잖아요. 원이어로 텀 디포짓을 어, 정기 예금을 넣으면 1% 줬어요. 1%. 1억을 내가 넣으면 1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옆 창구에서 바로 아유 손님 일로 오세요. 5% 드릴게요 우리가. 예, 근데 ELS라 그래가지고 뭐 연동시키는 건데 아유 홍콩 지수가 반토막이 나야 돼요. 그런 일 안 생기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그 지금 시청자분의 부모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 부모님은 정말 정말 선의의 피해자실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하신 수백 명, 수천 명 되시는 분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다 선의의 피해자겠냐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 중에 정말 10%, 20%, 30%만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아니 그래? 내가 여기다 지금 텀 디포sit 넣으면 1% 주는데 ELS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5%를 준다고? 이건 근데 왜 5%를 줘? 아이 그럼 이때 홍콩 지수라는 게 절반이 안 남는데 그래 그럼 이렇게 되는 확률이 없단 말이지. 아이 그럼요. 이거 차트를 보세요. 주식값이라는 게 절반이 어떻게 납니까? 지수가 한 개 종목도 아니고. 아 그래 글로 하자 그럼. 그 말씀인 거예요, 제 말씀은. 선의의 피해자도 물론 있겠지만 시청자분 부모님들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요, 전부 다.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알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열받게 하실 제가 시청자님을 열받게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그래도 그냥 해 볼게요. 글 쓰신 것 중에서 자식인 내가 알았더라면 부모님한테 이런 사기성 투자 못하게 말렸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그 예를 들어 반대로 매일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아들 나 1억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까 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님 그냥 시중은행에 가서 1%에 넣어놓고 계세요. 지금 요즘 이것저것 해가면서 뭐 4%, 5%, 6% 주겠다고 꼬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식 연동 상품일 수도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선물 상품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냥 1년짜리 1%에 묶어놓고 계세요. 앞으로 2,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4, 5년 지나면서 많이 판국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한 아들, 딸이 있다고 해봐요. 이쪽 집에. 그럼 이쪽 집에서는 1억을 넣었는데 1억 100만 원으로 끝났죠. 1억 100이고. 그럼 이쪽 집에서는 1억을 넣었는데 1억 500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 보상 받은 다음에 9천이라 그래 봐요. 9천이건 9,500이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보상금이 제가. 그랬을 때 이 두 집 차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이 5천만 원이 됐으면 5천만 원이 날라갔으면 제 말은 5천만 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과외비예요. 그게 레슨 비용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부모님들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하는 이런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없었다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이 집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 집도 그냥 9천만 원, 9,500만 원 끝나고 이 집은 그냥 1억 100만 원 했으면은 왜 이 집처럼 안전하게 멍청하게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냔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 학생 융자 받으면 학생 융자를 낸 사람만 병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냥 표 얻기 위해서 그냥 갚아준다고 하니까 학생 융자를. 한국도 마찬가지고 비투하고 연끌한 젊은 애들 뭐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젊은 애들한테 다시 기회 주고 저기 회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죄송합니다. 들으시고 되게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자기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내가 내 부모님들 돈을 더 관리하지 못한, 들여다보지 못한, 조언하지 못한, 내 지식을 나눠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그 값어치를 내가 치르는 거다라고 좀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는 거를 하는 그런 국민성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 전부 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 손가락질하고 정부가 물어내야 되고 전세 사기도 굉장히 위험한 문제죠. 아주 정말 자살하신 분들도 많고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쯤 되니까 제가 왜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전세 사기하고 사기는 아닌 거하고 이것도 백지차 한 장 차이잖아요. 정말 집주인이다가 내가 감당할 줄 알았는데 다섯 채를 샀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섯 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네. 이러고 나가 떨어지면 이게 사기냔 말이에요. 그 그레이 에리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걸 아예 들어가면 안 되겠죠. 8억 하는 집에 7억을 빌려서 집주인한테 주고 그걸 내가 2년 살고 7억을 받아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내 책임도 져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도대체 어디까지 정부가 막아주고 어디서부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미비하다 그러나? 예, 굉장히 언클리어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뭐 어쨌든 자 이게 마지막 장이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이고 자 그 다음으로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사연하고 시청자 댓글을 위주로 이렇게 엮어봤고요. 얘기를 한번 엮어봤고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 시간에 썼던 차트니까 이건 틀렸어요. 이건 지금 거 아니고 틀렸는데 이거 저한테 보내주는 그 후배가 지금 휴가를 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3주 동안 못 받았어요. 그 리포트를.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중장기가 숏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우하고 나스닥이.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오르는 추세니까 저는 그 18,350에 숏했던 포지션이 1000포인트만 먹고 나왔어요. 17,350인가 60에서 다시 바이백 한 다음에 스퀘어 되고 1000포인트만 먹고 걔가 16,900대까지인가 16,800대까지인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500포인트 놓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그게 항상 어깨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고 뭐 이래라 그러는 것처럼 타이밍을 정확히 못 맞추니까. 근데 그때 내려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금리가 10년물이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그 커렉션 되는 장이 아니라 괜히 시급해서 또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금리 생각처럼 많이 안 낮출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약간 그래서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다시 오를 것 같더라고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0, 2000, 3000 포인트 크게 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RRP 끝나고 단기 발행이 장기 발행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제넷 옐런 아줌마가 10년채를 많이 발행을 늘리면서 그 공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4.5, 4.75, 5, 5.5로 쭉 올라가면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올라가면서 계속 저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고 걔가 한참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랐다. 안 되겠다. 6% 넘어가려고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롬 파월이 들어와서 다시 QE로 돌았을 겁니다. QE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그 장기채를 사주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을 써서. 그러면 다시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때 다시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6개월, 12개월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을 꺾을 거는 오르는 금리. 왜?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그 발행량이 늘어나다가 금리가 계속 오르면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연준에서 들어와서 다시 사주기 시작할 거고 사줄 사람이 연준밖에 없으니까 그때 사주는 타이밍에 다시 주식시장을 오를 것 같다. 뭐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런 안 좋은 목소리 가지고 녹화했는데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메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